네, 안녕하세요. 슬램 KR의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스터디 첫 번째 시간으로 자율주행 개요에 대해서 신동원 그리고 이종훈 님께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개요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길게 깊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떤 구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자율주행 기술의 개요와 그리고 자율주행 알고리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일단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이 하나의 딱 어떤 단순한 그런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브 시스템, 서브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책에 써 있는 그림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크게는 이제 알고리즘,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스템,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알고리즘은 전체 이제 센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센싱하고 그 전처리 과정을 포함한 그 부분과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인지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어떻게 컨트롤이 되어야 하는지, 해야 되는지 그런 의사결정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는 하위에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과 그 이런 알고리즘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운영체제 부분이 주로 이제 ROS 같은 부분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개별적인 그런 자율주행 차의 부분에서는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많은 자율주행 차가 도로를 다니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서버 또는 클라우드 단에서 한꺼번에 수집해서 HD 맵을 만든다던가 모델 학습, 더 나은 인지 과정을 위해서 모델 학습을 하고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 스토리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클라우드 서버 단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알고리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클라이언트 시스템과 클라우드 플랫폼 부분에 대해서는 제 다음에 발표할 이종훈 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센싱에서는 자동차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가 있을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이 된 센서로서는 GPS, IMU, 그리고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소나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을 많이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 통합된 그런 센서가 아니라서 이렇게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느냐 하면 각각 센서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 어, 그런 환경에 대해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센서 데이터로부터 얻은 정보를 나중에 이제 센서 퓨전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제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면요. 먼저 GP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런 위성, 지구 궤도를 도는 이렇게 위성 여러 대를 이용해서 위성에 쏘는 전파를 이 사용자 단 또는 GPS 센서 그 지표면에 있는 그런 센서가 센싱을 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또 누가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위치 추정에 필요하고 또 GPS는 10Hz 수준으로 좀 느린 주기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수미터 단위의 오차를 포함하는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나 터널, 실내 공간과 같은 그런 GPS 운영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단점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센서로서는 IMU 데이터, IMU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데, IMU는 이제 외부 이런 위성과 같은 외부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량 자체에 장착이 돼서 차량의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속도 정보 또는 회전, 방금 말씀드린 오리엔테이션 정보 등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제 추정하는데 필요를 하고, IMU 데이터는 200Hz 아주 빠른 주기의 속도로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있고요, 보통. 그런데 이 IMU에도 단점이 있는 것이 시간이 계속 흐름에 따라서 그 조금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서 드리프트 에러 같은 그런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도가 낮지만 또 GPS와 IMU 간의 상보적인 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이 활용하는 그런 센서 정보로서는 카메라 센서가 있겠죠. 카메라가 자율주행차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센서 중에 하나인데, 뭐 차선 검출이라던가 카메라를 그 차량의 여러 위치에 장착함으로써 뭐 필드 오브 뷰를 넓히고 그 차선 검출, 신호등 감지 또는 보행자 감지와 같은 그런 개체 인지 및 추적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동영상은 팬텀 AI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회사, 자율주행차 회사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런 전방향을 바라보는 카메라 센서 데이터로부터 이런 차량을 검출한다거나 아니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차선 검출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카메라 센서만을 이용해서 주로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밤에도 뭐 아주 깜깜한 부분이 아닌 이런 라이트가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도 잘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좀 뒤쪽으로 보면 전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장착해서 서라운드 뷰로 뭐 가려지는 영역 없이 이렇게 차량 주변의 환경을 인지하고 또 그 인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을 제어하는데 많은 활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데이터는 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센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값싸기도 하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라이다 센서 또는 레이더 센서가 있는데,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 광을 이용해서 거리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꽤나 높고 그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지도 작성, 위치 추정, 장애물 회피 등의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차량을 환경에 대해서 쭉 돌아다니면서 고해상도 HD 맵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 HD 맵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HD 맵 위에서 또 차량의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바운딩 박스로 이런 차량이나 보행자 같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센서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더 센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ADAS에서도 전방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좀
측정하고 멀리 있는 경우에서도요. 측정해서 그 가까이 오게 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레이더 센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센서는 전자기파, 전파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장애물 회피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런 차량에서 이 전방 범퍼에 레이더 센서가 장착이 보통 되어 있고, 이 레이더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전방에 있는 차량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굉장히 가까운 부분으로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싶으면은 좀 감속을 한다던가 아니면 회피를 한다던가 그런 제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것은 차량의 거리 정보뿐만이 아니라 속도 정보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전방에 위치한 그런 차량의 속도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속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레이더 센서는 좀 안 좋은 날씨 환경에도, 악천후 같은 그런 환경에도 비교적 활용이 될 수 있는데, 눈, 비, 야간 환경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보통 주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제어 장치로 전달해서 이런 긴급한 동작을 수행하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 이 정도로 살펴보면 다양하게 사용되는 센서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봤는데, 이제 센싱 다음에 필요한 것이 또 위치 추정, 차량의 위치 추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GPS와 IMU를 이용한 위치 추정 방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MU 데이터는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빠른 200Hz 정도의 업데이트 주기가 빠른 반면 정확도가 낮고 누적 오차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런데 대신에 GPS 데이터는 업데이트 주기가 느리지만 상대적으로 IMU보다는 정확도가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센서의 장점을 조합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보통 칼만 필터와 같은 그런 필터 기반, 확률 기반의 필터를 이용해서 두 값을 조합하여 차량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의 예를 든 것과 같이 IMU 데이터로부터 얻은 초기 정보를 가지고 현재 차량의 위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 자세 예측한 정보와 GPS 데이터를 같이 받아서 이 초기에 예측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된 정보를 다시 예측하는 스텝으로 넘겨서 IMU 데이터를 또 받아서 또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이클을 돌게 됨으로써 차량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GPS를 이용한 위치 추정의 단점으로는 정확도 오차가 미터 단위로 나올 수가 있게 되어서, 우리가 익히 말하는 자율주행에서는 센티미터 단위의 그런 정확도가 요구되는데 이런 GPS만 이용해서 하는 위치 추정으로는 그런 응용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GPS 신호는 건물에 반사되면 노이즈가 증가되어서 정확한 위치 추정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 하늘이 가려진 곳, 아까 말씀드린 지하나 아니면 건물 안과 같은 그런 하늘이 뚫려 있지 않은 부분에서는 정확한 GPS 값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칼만 필터를 이용한 위치 추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만약에 이전 자세가 주어졌을 때 IMU 입력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이전 자세가 이렇게, 여기서는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는데요. 1차원의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는데, 이게 X, 그러니까 여기 뮤가 이 차량의 위치를 나타내고, 그리고 시그마 제곱, 이게 분산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고 있는
이전 자세의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이런 모션 인풋 또는 IMU 입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모션 입력이 현 7.5만큼 이동했고, 그리고 분산값이 5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더하면 됩니다. 두 가지 값을 더한 형태, 그러니까 prior belief와 motion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두 개를 더하면 27.5 더하기 7.5는 35가 되고, 그냥 분산도 또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되겠죠. 2.25 더하기 5가 되어서 7.5가 아니라 7.25가 되겠네요.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단순 합으로써 이제 예측된 평균값과 예측된 분산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메저먼트 업데이트, 측정 업데이트 단계에서 자세 예측값이 이전 IMU 데이터로부터 들어왔을 때 GPS 입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는 이 이전 자세가 지금 차량이 20 위치에 있고 분산값이 뭐 9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GPS 입력은 차량이 뭐 30 정도에 있고 3 정도의 분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정보는 현재 차량에 가지고 있던 이전 prior belief, 이전 자세에 대한 정보와 이런 GPS 입력,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센서로부터 얻은 그런 정보 간의 센서 퓨전,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값 사이에 언저리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저먼트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이 두 값의 어느 중간쯤에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분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후 확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이러한 수식, 업데이트된 평균값에 대한 수식과 업데이트된 분산값의 수식, 이 수식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칼만 필터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시면은 1차원 칼만 필터의 경우에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공유했던 자료에서 이 칼만 필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부분, 이제 IMU와 GPS 정보를 어떻게 조합하고 칼만 필터를 이용해서 센서 퓨전을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치 추정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센서가 또 카메라를 이용해서 위치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책에서는 다른 뭐 구체적인 예는 없었고, 그냥 스테레오 카메라로부터 장면에 대한 깊이 정보를 추출하고 이 영상으로부터 또 특징점, 피처를 추출해서 맵을 구성한 다음에 뭐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작년 2018년 아이로스에 이런 논문이 나왔던 걸 확인했습니다. Stereo Camera Localization in 3D LiDAR Maps 라고 했는데, 사실상 예, 일단 여기서는 네. 일단 라이다로부터 HD 맵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런 사실상의 주변 환경에 대한 맵을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매핑을 수행해서 가지고 있다고 예측을 하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서 차량의 스테레오 카메라만을 이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뎁스 영상 간의 이제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로컬라이제이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라이다 맵이 주어진 상태에서 스테레오 카메라의 정보만을 이용해서 그 라이다 3D 맵 상에서 차량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이렇게 수행하는 결과를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꽤나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보면 전체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맵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니셜 포즈가 초기 포즈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스테레오 카메라부터 양한 영상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스테레오 매칭을 통해서 뎁스 맵을 생성합니다. 이 영상이 바로 스테레오 매칭을 통해서 얻은 뎁스 영상인데요. 그렇게 영상을 얻은 다음에 여기서 카메라 트래킹을 하는 부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카메라 트래킹을 하는 부분은 이 컬러 영상을 통해서만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시퀀셜한, 그러니까 연속적인 컬러 영상 간의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T시간과 T-1시간의 그 컬러 영상 사이에 포토메트릭 레지듀얼, 그냥 컬러 영상 사이에 두 영상의 차이, 워핑,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페셜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했는데요. 여기 리그룹 같은 그런 카메라 파라미터를 얻는 그런 공간에서 이 파라미터를 이 안쪽에 있는 이 식이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이라고 하는데, 두 영상 사이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만드는 카메라 파라미터 그 사이를 얻는 방향으로 이렇게 식을 최소화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카메라에 대한 트래킹은 1차적으로 컬러 영상을 통해서 수행하고, 그 위에서 그 다음에 이니셜 포즈와 맵이 주어졌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로컬 맵 익스트랙션을 해서 전체 맵 중에서 그 현재 위치의 차량의 주변 맵, 로컬 맵, 전체가 아닌 로컬 맵을 추출해서 이쪽으로 넣어주게 되고, 트래킹한 카메라, 아까 네, 누가 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카메라 위치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위에서 여기서는 다른 레지듀얼을 활용하는데, 여기서 스테레오 영상으로 붙은 뎁스 영상과 라이다 로컬 맵에서 로컬 맵을 통해서 이 현재 카메라 포지션에 카메라 프레임에 이 라이다 맵을 프로젝션합니다. 프로젝션하면 이 위치에서의 뎁스를 얻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라이다 뎁스, 여기서 표현한 라이다 뎁스인데, 이 라이다 뎁스와 스테레오 뎁스 간의 차이, 레지듀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 파라미터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이 로컬 맵에서의 카메라 위치를 예측합니다. 로컬라이제이션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트래킹가 수행되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이 수행되는데, 트래킹에서는 이제 시퀀셜한 카메라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1차적으로 컬러 영상을 통해서 트래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로컬 맵에서의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를 이제 뎁스 레지듀얼을 통해서 리파이먼트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결과 영상 보셨다시피 꽤나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 추정의 단점은 조명 상태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어두운 터널이나 석양이 지는 도로, 예를 들어서 태양을 바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자동차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눈이 부신 것처럼 그렇게 색상이 제대로 안 들어오겠죠. 그런 도로나 아니면 깜깜한 밤 또는 악천 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또 해결하고자 다른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라이다 센서. 최근에 라이다 센서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가격도 많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그 활용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파티클 필터를 이용해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위치 추정을 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보다가 비슷한 예제를 하나 찾아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다를 이용해서 얻은 맵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맵 위에서 이런 맵이 있을 때 여기 위치에 여기 주변 환경에 대한 라이다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와 가장 매칭이 잘 되는 파티클을 남기도록 하는 방향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얀색으로 뭉쳐진 이 부분이 이제 인데요. 파티클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전체 맵에서 어디에 차량이 위치해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이제 파티클 필터 같은 경우에도 확률 기반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칼만 필터와 같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류의 필터 기반 로컬라이제이션 방법인데요. 이것도 아마 뒤에 앞으로 있을 그 스터디에서 아마 자세하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위치 추정에서도 단점이 있어서 비가 오거나 먼지가 많은 경우에는 또 그런 공중에 부여하는 입자가 많기 때문에 측정값에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어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좀 잘 위치 추정이 어렵게 만들게 되고요. 하지만 밤에도 조명이 어두운 밤에는 잘 작동하는 또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 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카메라, GPS, IMU, 레이더와 같은 다양한 센서의 장점만을 취합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센서 융합 프로세스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제가 조금 찾아본 바로는 이크라 2018에 바이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리서치에서 이런 논문을 제출했는데 Robust and Precise Vehicle Localization Based on Multi-Sensor Fusion in Diverse City Scenes라고 합니다. 논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오려고 했는데 꽤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요점은 다양한 센서 정보를 활용해서 센서 퓨전을 통해 차량의 위치를 로컬라이제이션 한다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 다양한 컴플렉스 어반 로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GPS 정보로 이제 추정한 차량의 위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알고리즘으로부터 얻은 로컬라이제이션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굉장히 차량이 주변의 도로에 저렇게 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져 있으면 되게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위치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만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라이다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여타 다른 센서를 활용함으로써 이렇게 잘 위치 추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방금 전에는 막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GPS 정보가 이상한 정보로 가게 되죠. 네, 실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플로우 차트는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도 깊이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IMU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제 GNS, 여기서는 RTK 방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기지국을 세워놓고 또 기지국에서 또 보상된 그런 GPS 데이터를 전파해서 이런 로컬라이제이션, GNSS를 이용한 로컬라이제이션을 1차적으로 수행하고, 또 라이다를 이용한 이제 여기서도 Pre-built Map Database라고 해서 이제
사전에 만들어진 맵이 존재하고 그 위에서 벨로다인 라이다를 이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해서 이 정보가 두 가지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세 개 IMU, GPS, 라이다 정보가 이쪽 안에서 퓨전 프레임워크에서 에러 스테이트 칼만 필터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퓨전이 되어서 최종적인 온라인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방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객체 감지와 추적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그냥 컬러 카메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욜로나 아니면 RCNN 같은 마스크 RCNN 같은 그런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라이다 센서가 많이 보급이 되고 활용이 됨에 따라서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객체 감지 및 추적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이웃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픽셀 영상에서의 픽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리드 형태로 나뉘어져서 이런 중간에 있는 픽셀의 네이버 이웃 관계가 뭐 상하 좌우 좌상 우상 좌하 우하 이렇게 8 neighbors 관계로 정의될 수가 있지만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격자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도 no lattice라는 것이 격자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제 격자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웃을 제대로 정의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것도 격자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density 그런 밀집도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는 차량에 가까울수록 그 해상도가 조금 높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그 범위가 라인 사이의 범위가 넓어져서 해상도가 낮아지는 그런 뭐 단점이 있겠죠. 부분마다 그런 부분이 해상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에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2D 영상에서 컬러 영상에서 활용하는 그런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나 뭐 다른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런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이미지 프로세싱을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방법을 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워크어라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중간에 존재하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 어떤 평면으로 프로젝션을 통해서 전면이나 후면,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같은 이런 특정한 시점으로 3D 데이터를 프로젝션 함으로써 이 프로젝션된 영상에 대해서 전통적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 밑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3D 데이터에 대해서 이 카메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카메라 시점으로 프로젝션을 해서 이런 2D rendered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와 같은 일반적인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개체 인지를 할 수 있고요. 또는 복셀 기반으로 구성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복셀로 변환한 다음에 복셀에 대해서 그런 3차원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이나 그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복셀은 간단하게 픽셀의 2D 픽셀의 3차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크래프트 하는 것처럼 계단 형태의 그런 구성을 복셀로 표현해서 여기 위에 이러한 구조 위에 또 딥러닝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예 그냥 3D 포인트 클라우드 그 자체에 그냥
새로운 오퍼레이션을 정의해서 딥러닝 방법을 수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그냥 생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저희 스터디 모임에 포함되어 있는 장덕윤님 발표 자료를 일부 참고했고, 여기를 또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센싱 그리고 인지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컨트롤을, 자세 제어를 하는데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작 예측이라고 했는데 다른 운전자의 다양한 동작을 예측해서 자신의 운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이 차량과 이 차량의 어디로 갈 것인지 예측을 함으로써 자신의 운전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스트래티지를 세울 수도 있고,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도 있겠죠. 차량 간에. 이런 관점에서도 다양한 연구 부분이 있고, 확률 모델을 구성해서 예측을 한다던가, 또 도달 가능한 지점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해서 최종적인 차량의 자세 제어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경로 계획은 우리가 차량이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이동에 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관점에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패스 플래닝이라고도 하는데, 입력이 환경 맵,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D 라이다 맵과 같은 그런 맵 정보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로봇의 위치, 이것은 아까 살펴봤던 로컬라이제이션 정보를 통해서 현재 로봇이 이 맵 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작 위치 그리고 끝 위치, 도착 위치, 이 두 가지 정보를 이렇게 받게 되면, 전체적인 네 가지의 정보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골 목적지까지의 패스를 이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에서 계산을 해서 그 연속적인 패스로 출력을 해내야 되겠죠.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경로를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활용되는 용어로는 complete와 optimal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complete는 시작점과 도착점까지의 경로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은 complete, 완전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시작점과 도착점 사이에 가능한 경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complete라는 용어를 활용하고요. 또 optimal이라는 용어는 시작점과 도착점 사이의 최적 경로, 그냥 경로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적의 경로, 가장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가는 경로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알고리즘 옵티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로 계획의 알고리즘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discrete planning 또는 classical path planning이라고 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맵이 주어졌을 때, 맵이 주어지면 이 맵을 격자 형태로 나누고, 이 격자 형태로 나눈 맵에서 이런 가지 못하는 obstacle 같은 경우는 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프리 스페이스의 경우에 이런 격자 형태를 구성해서 이 격자를 또 다시 그래프 형태로 맵을 구성한 다음에 이 그래프 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 서치,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시작점과 목적점까지의 패스를 수립하는 알고리즘이 이 discrete planning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쉽게는 깊이 우선 탐색이나
너비 우선 탐색 방법 또는 휴리스틱을 이용한 A-스타 서치 또는 다엑스트라 알고리즘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경로를 수립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방법은 어, 정확하고 완전하긴 하지만 계산적으로 매우 비싼, 매우 코스트가 큰 그런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스 플래닝 방법은 저차원의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샘플 베이스드 플래닝이라는 어, 카테고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전체 맵이 주어지면 맵에서 전체를 다 격자 무늬로 나눠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샘플링을 합니다. 그냥 갈 수 있는 프리 에리아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이러한 형태의 노드들을 구성해서 그래프 형태로 구성하거나 아니면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 위에서 마찬가지로 그래프 서치 알고리즘 또는 트리 서치 알고리즘 같은 경로 알고리즘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의 장점으로는 어, 전체 공간을 다 나눠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소 빠르고 그런 고차원의 아주 라지 스케일의 공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베스트는 아닐지 몰라도 이제 피지블한 그런 경로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 외에도 마지막으로 probabilistic path planning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에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나 markup decision process 같은 그런 확률 기반의 path planning 방법을 통해서 경로를 찾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전부 노드에서 노드 간으로 이동할 때 100%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패스 플래닝을 정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경우에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해당 A 노드에서 B 노드로 이동을 할 때 뭐 로봇이 미끌린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뭐 물웅덩이가 있다거나 바퀴가 미끄러진다거나 해서 가기 완전히 가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존재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를 모두 고려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probabilistic path planning에서는 그런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로봇 모션에 대한 불확실성도 고려해서 최종적인 경로를 수립하고 여기서도 고차원의 그런 공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여기 밑에 발표 자료를 살펴보시면 많은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발표 질문이 없으신가요? 채팅으로 쳐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개론적인 내용이라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형기님이 질문 올려주시면 한번 답변을 드리고 논의를 거친 다음에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여러 센서들, 센서 퓨전을 사용하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때 꽤 정확하다라고 하셨는데, 찾아보신 논문들 중에 어떠한 기준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측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GPS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GPS 정보를 기반으로 GPS 신호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놓고 위치 추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살펴본 것들에는 그렇죠. 이 데이터, 이 경우에는 키티 데이터셋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거 여기서도 GPS 데이터를 주거든요. 이 보시면 파란색,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패스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네요. 여기는 그라운드 트루스 포즈라고 하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 포즈도 제가 알기로는 GPS 정보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GPS를 사용하지 않았죠. 사실상 그냥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 수행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두 번째,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잘 파악이 어렵고요. 여기서 말하자면은 센서 퓨전을 했는데 바이두 리서치 한 것에서는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GPS 데이터를 인풋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정확하다, 로컬라이제이션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판단했는지 조금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이 부분은 논문을 조금 더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준수님이 질문 있으시다고 하는데 요. 타이핑 하시는데 조금 걸리시나 봅니다. 레이더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하였는데, 보통 최후의 수단을 쓸만한 상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통 어떤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아까 그 발표 자료에서는 위쪽인가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다가 차량의 전방과 후방의 차량과의 거리가 일정 간격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전방으로 향하고 있는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 또는 이 속도가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긴급하게 바로 차량 제어에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경우에 긴급하게 활용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레이더는 대신에 이제 해상도가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해상도가 낮은 대신에 이런 뭐 원거리에 응용에 활용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눈 비우 야간 환경에도 활용 가능한 그냥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으므로 두 번째 발표는
진행자이신 이정훈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잠시만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이요? 네네네, 잘 예, 예. 화면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훈이고요. 동원님 이어서 자율주행 개요 뒷부분, 네, 이제 자율주행 클라이언트 시스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소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저 이제 동원님과 슬랭 KR,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KR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리서치 인터레스트 단것 같은데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요 책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뭐 다른 예시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 소스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셔가지고 그거랑 추가로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스펙을 쓰는지 제가 조금 더 조사한 부분들 같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시뮬레이션, HD 맵 생성, 그리고 딥러닝 모델 학습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사실 클라우드 플랫폼이 하는 역할이 더 많이 있지만 이제 책을 기준으로 세 개를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에서 말하는 이제 클라이언트 시스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란 이제 무엇이냐를 우선 정의를 해야 될 텐데요. 이게 동원님 이제 쓰셨던 그림을 이제 그대로 쓴 건데, 어, 일단 대부분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알고리즘 부분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죠. 실제로 어떤 센서들을 쓰고 어떤 뭐 위치를 추적할 건지, 뭐 인지를 할 건지, 뭐 경로를 어떻게 짜고 이런데 이제 각각의 이제 알고리즘들을 연구하고 이런데 많이 포커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이제 알고리즘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전체를 운영하는 이제 운영 체제랑 그것들을 실제로 이제 그 단시간 내에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자동차 내에서 이루어지겠지만 뭐 이제 레벨 4, 레벨 5 이렇게 넘어가서 어 되게 많은 숫자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이제 서로 돌아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 맵 자체를 관리해 준다던가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알고리즘들이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해주고 더 좋은 걸로 대체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쓰이는 이제 딥러닝 모델 같은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기존의 빅데이터 했지만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 정말 더 심각한 이제 데이터들이 쏟아질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클라우드 플랫폼 자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리프트라는 회사 뭐 다들 많이 아실 텐데 리프트에서 이제 운영하는 미디엄 블로그에서 이제 포스팅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거고요.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자율주행할 때 쓰는 어떤 소프트웨어 리콰이어먼트랑 스킬 리콰이어먼트라고 해요. 이제 양쪽의 그림이 매핑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사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초기에는 그냥 자동차를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엔지니어들과 아무래도 좀 핫하다 보니까 AI 엔지니어들을 많이 이렇게 리크루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실제로 만들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력들보다 오히려 이런 다른 부분들을 커버해야 되는 인력들이 훨씬 많이 필요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상 깊고, 실제로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논문이 나오는 그런 이제 개개인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오퍼레이션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뭐 전혀 제대로 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데서 계속해서 회사들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것도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이제 현재는 한 자율주행 레벨 1에서 2, 그리고 이제 좀 선두에 있는 업체들은 3에서 4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레벨이 올라갈수록 점점 완전 풀리 자동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 각각의 알고리즘들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클라이언트랑 클라우드 역할이 점점 중요해진다라는 이제 내용의 또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책에도 나오는 이미지인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돼서 뭐 저희가 생각하는 레벨 4, 레벨 5 정도의 자율주행이 된다면은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신호가 전혀 없고 뭐 그냥 막 지나다니죠. 그렇지만 단 한 대도 부딪히는 차량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재밌는 약간 시뮬레이션인데, 그걸 어떤 분이 또 실제로 이렇게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또 만드셨더라고요. 이래서 뭐 건널목이나 신호 없이도 막 잘 지나다니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 클라이언트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통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제 정보들이 쉐어링이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돼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해요. 실시간성,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이제 요구가 당연히 가장 크고요. 그래서 책에 언급된 것들을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센서에서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이 이제 빨라야 된다. 컴퓨팅 파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계니까 이제 고장이 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뭐 특정 센서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 그 컴퓨터 자체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복구할 수 있는 어떤 견고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연산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전 엄격한 이제 에너지 관리나 리소스 제약 사항도 만족해야 된다. 실제로 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보통 지금 뭐 웨이모라던가 뭐 바이두라던가 이런 회사들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는 서버 한 대에 한 2,000에서 5,000 와트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엄청난 에너지 양이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조건을 충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 구성 요소는 결국은 이제 운영 체제와 하드웨어라고 했는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죠. 근데 운영 체제는 실제로는 이제 리눅스 기반 운영 체제들이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로스 자체를 사실 완벽한 운영 체제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운영 체제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스의 예시를 들고 있고요. 하드웨어 플랫폼도 아마 바이두에 계셨던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쪽 예시로 이제 들었던 거를 이제 뒤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선 로스는 아마 여기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완벽한 그런 OS라고 보긴 어려워요. 어떤 OS 위에 올라가는 하나의 그냥 시스템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로보틱스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이제 좀 분산 처리 기능이 꽤 이제 제대로 함양이 된 이제 오픈 소스 컴퓨팅 프레임워크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작업은 어떤 노드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서 그 각각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방식이고요. 노드는 토픽과 서비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통신을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면, 토픽은 이렇게 뭐 토픽을 띄워놓고 그것들을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해놓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 노드들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구독을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메시지들을 가져가는 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세션이 있으니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가지는 문제점, 그리고 로스2라는 것들이 이제 2017년부터 오피셜하게 공개가 됐는데, 그것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문제점이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기존의 로스가 한 3개 정도의 크리티컬한 좀 문제가 있어요. 신뢰성, 성능, 보안인데, 신뢰성 부분에서는 로스 1 자체에서는 이제 마스터가 하나 존재하고, 이것이 이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노드들을 이제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 또한 이제 스스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노드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고장났는지 솔직히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트릭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스원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면에서는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같은 메시지가 여러 번 중복되고 이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제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어 뭐 제가 어떤 A 로드에서 B 로드로 이렇게 정보를 보냈는데 그 B 로드가 이거를 뭐 받기를 원하는지 아닌지 뭐 아니면 얘네가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뭐 보낸다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여러 번 갈 수가 있고 이것들이 단순히 여러 번 보내는 것 자체도 이제 워크로드가 걸리는 거지만 그렇게 두 번, 세 번 보냄으로써 그 동작 자체를 이제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픈 소스라서 좀 한계일 수도 있는데 가장 사실 현업 개발자들이 쓰면서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보안에 대한 사실 고려는 거의 전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떤 노드에 접속을 할 때 인증 같은 것들을 거치지도 않고 통신을 할 때 이제 암호화 같은 것들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생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뢰성부터 조금 다시 한번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스터가 하나고, 그래서 이 마스터가 죽으면은 전체 시스템이 같이 죽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쓰기에는 사실은 불안 요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책에서는 주키퍼 방식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했다고 해요. 이제 메인 노드가 죽으면은 어떤 백업 노드를 만들어 뒀다가 이것이 이제 메인 노드가 죽은 거가 감지가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이제 기존의 노드들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방식의 주키퍼 이제 분산 코디네이터라고도 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썼다고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이제 각각의 노드들 자체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들이 이제 뭔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은 모니터링 하다가 다시 이제 껐다가 재구동시키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여기서 쓴 주키퍼 그러니까 분산 코디네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런 가상화를 통해서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 신뢰성 문제 자체는 해결할 수 있지만 가상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또 다른 또 로드가 걸리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금 임시방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키퍼는 아파치 주키퍼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성능 부분에서 이제 노드 사이에 통신할 때 통신 자체가 엄청 빈번하게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각각의 하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노드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00개의 기능이 있으면 사실 100개의 노드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동작을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통신이 굉장히 잦은데 이때 이제 로컬 로드끼리는 이제 루프백 메커니즘으로 통신을 하는데 20밀리세컨드 가량의 오버헤드가 발생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20ms가 뭐 큰 게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반복적이고 그리고 노드 숫자가 많아질수록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드가 필요하겠죠. 이 오버헤드가 뭐 모여 쌓여서 뭐 한 1초가 된다 이러면은 사실은 자율주행 할 때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 이제 성능 저하가 좀 기존에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뭐 좀 간단한 방법은 공유 메모리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메시지가 이제 그 기존의 로스1에서는 이제 TCP/IP 기반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데 각각의 이제 노드들의 어떤 그런 IP 같은 것들을 부여해서 TCP/IP 스택을 거치지 않고 목적지 노드로 곧바로 가게 이제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해요. 한번 적용을 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로스 노드가 메시지 통신을 하는 방식을 기존에 제가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멀티캐스트 방식으로 대체함으로써 브로드캐스트는 얘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받고 싶은지 안 받고 싶은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연결돼 있으면은 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불필요하게 모든 노드에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잡아먹는 이제 밴드위스가 엄청 컸는데 이제 여기 좌측 하단에 보이는 그림처럼 멀티캐스트 방식을 통해서 뭐 이렇게 굳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데이터를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하는 노드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이렇게 굳이 복사해서 보내지 않도록 관리를 해줌으로써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처럼 기존에 이제 그 파란색 선이 기존의 로스를 그대로 이용했을 텐데 이렇게
그 토픽을 구독하는 이제 횟수가 늘면은 이제 한 번에 보내는 이 메시지의 초당 보내는 메시지의 양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토픽이 요청하는 곳이 많아질수록 구독자들이 많아질수록. 근데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조금의 손실이 있지만 이렇게 구독하는 그 구독자들이 많아져도 손실을 좀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스원에서 뭐 제공하는 것들은 전혀 없는데 이제 이런 인증이랑 이제 암호화가 이제 보안의 기본이겠죠. 근데 인증이 없기 때문에 노드에 침투해서 어떤 그냥 메모리를 갉아먹는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을 계속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킹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서 뭐 그냥 아무거나 메모리 많이 잡아먹는 막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막 실행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쪽 로드가 다운되는데 문제는 그 어떤 그 메모리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밸런싱이 완벽하게 안 돼 있으면 특정 로드에서 갑자기 그 서버의 전체 메모리를 다 빨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다 고갈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큰 문제고 또 이제 암호화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암호화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되게 쉽게 중간에서 사실 가로챌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취약한 상태인데 이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리눅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각 노드마다 이제 허용된 리소스를 제한을 하는 거죠. A 노드에는 뭐 한 1기가 메모리 쓰고 뭐 B 노드에는 뭐 또 1기가 쓰고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샌드박스 형태로 이제 샌드박스 메커니즘 통해서 노드들을 이제 외부의 방식에서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가상화 개념이죠. 어떤 컨테이너나 뭐 요즘 많이 사용되는 도커 같은 것들도 이런 기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좀 해결을 했다고 하고 통신 과정에서 이제 뭐 암호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레이턴시라던가 이런 것들 늘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가상화도 잘하면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암호화를 하고 이렇게 가상화를 하고 하는 것들이 앞에서 20ms 루프백 그 오버헤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로스원은 이런 해결책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단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졌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너무 이런 단점들이 대놓고 지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로스2라는 거를 이제 설계해서 내놓게 됐고 제가 알기로는 오피셜한 버전은 한 17년도부터 지금 나와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LTS 버전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로스원에서 하던 것들이 이제 호환이 안 되는 문제라던가 그리고 너무 업데이트가 잦으니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LTS 버전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비교를 조금 해보면 로스원이 이제 가지고 있던 이런 신뢰성, 성능, 보안 문제들을 로스2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다소 해결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크게 바뀐 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막 써놔서 복잡한데 이제 DDS라고 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서비스라는 것들을 도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통신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기존의 방식이 TCP/IP의 완전히 브로드캐스트 방식이었다면은 지금 바뀐 방식은 TCP랑 어떤 UDP를 좀 섞은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뭐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를 선택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흡수하면서도 기존의 단점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좀 데이터를 처리하고 통신하는 방식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되게 이제 좋아진 게 기존에는 어떤 마스터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노드들을 관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노드 대 노드로 통신을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전화번호를 알아서 예전에 유선 전화를 걸었던 것처럼 각각의 IP를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그냥 전화를 걸고 받는 것처럼 1대1로밖에 이렇게 주고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멀티노드가 동시에 이렇게 작업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중 노드가 작업을 하려면은 하나에서 정보를 A에서 B로 받고 B에서 C로 주고 C에서 다시 A에 뭐 주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됐는데 로스2에서는 이제 피어투피어 통신 방식을 통해서 어떤 지정된 마스터라는 건 없고 각각의 노드들이 그때그때 역할에 따라서 어떨 때 마스터가 되고 어떨 때 노드가 되는 형태로 되게 이제 좀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어서 멀티 노드들이 이제 동시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이제 또 이어서 마스터를 중심으로 이제 폴링하는 방식이 아니겠고, 이렇게 각각의 노드들이 이렇게 뭐 파라미터 변화를 알리거나 아니면 나 이거 필요해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방식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신뢰성 문제랑 성능 전체적으로 이제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크게 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리얼타임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뭐 성능 자체가 좋아졌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의 노드가 처리하는 양이나 뭐 속도가 갑자기 뭐 많아지고 빨라진 건 아니고요. 이런 통신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 속도 면에서 좀 많이 빨라졌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속도가 빨라졌지 사실 노드 각각이 뭐 엄청나게 성능이 개선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위에 어떤 그런 것들의 결과로서 최종적인 그 결과를 내는 이제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리얼타임 컴퓨팅에 좀 더 적합하게 됐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DDS 요거에 이제 통신하는 그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뀌면서 DDS 세큐리티라고 하는 어떤 약간 일종의 그런 인증이나 보안 개념이 암호화 개념이 들어간 것들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모르는데 추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OS, 기존에는 사실상 리눅스에서밖에 거의 쓸 수 없었는데 지금 윈도우나 맥, 다른 RTOS 등이라도 이제 호환이 된다고 하고요. 근데 저도 아직 리눅스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3가 지원된 게 기존에 이제 파이썬 2점대만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3.5였나요? 그까지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딥러닝이나 파이썬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었었거든요. 로스원에서. 이 부분들이 개선돼서 이제 딥러닝 파이프라인들이랑 직접적으로 붙이기가 좋아졌고,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도 아무래도 지금 자율주행이나 로봇이 다들 이제 인베디드 엣지 단에서 뭔가 성능을 조금 더 올려서 이런 서버나 클라우드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인베디드 보드의 종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대폭 늘렸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로스를 예시로 들었는데 떤 그런 운영하는 체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것들을 할 하드웨어 플랫폼, 뭐 서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컴퓨터가 거의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워낙 다양해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예시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테슬라, 우버, 뭐 웨이모 뭐 등등의 회사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건 요 정도 사양인 것 같아요. 여기 책에서도 언급되는데 제가 알아보기로도 이 정도 사양이랑 비슷했던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두 개 내지는 뭐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이 가지고 다닐 것 같은데 최소 이제 두 개 이상의 그 컴퓨터 박스를 준비한다고 해요. 메인이 있고 이것들이 고장 났을 때 바로 백업을 할 수 있게 이제 붙여놓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프로세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논 E3 이상은 거의 무조건 쓰는 것 같고요. 보통 한 5 정도 모델 쓴다고 하고, GPU는 여기서는 이제 그 엔비디아 K80을 한 4대에서 8대 정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런 2대 정도를 풀 전력으로 썼을 때 한 5,000와트 정도까지도 전력이 든다고 해요. 뭐 평소에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풀로 쓰면 이 정도가 든다고 하고, 이 책이 지금 이 금액이 언제 산정된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 정도를 갖추려면 약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하고요. 지금 시세로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비싸면 비쌌지. 또 하드웨어 들이 또 새로운 게 많이 나와서 뭐 근데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이란 금액 자체가 이게 근데 너무 압박이죠, 사실. 이게 지금 차 그냥 소나타 한 대 살 수 있는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걸 줄여서 좀 인베디드로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해서 이제 이 책의 저자도 아마 암에서 이제 그 시스템 온 더 칩을 해서 아마 테스트를 해본 것 같고, 한 15W 전력에 뭐 자세한 스펙은 안 나와 있고요. 그 정도 테스트 했을 때 로컬리제이션 할 때 한 25프레임 정도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고, 딥러닝에서 오브젝트를 인식했을 때 초당 한 두세 개 정도 찾을 수 있더라. 그리고 플래닝이나 이제 컨트롤까지 했을 때 한 6ms 이내로 그걸 실행할 수 있더라. 근데 이제 시속 5마일로 달렸다고 했는데 제가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계산해보면 한 시속 5km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이 뭐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엔베디드 보드로 이렇게 가는데 성공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책에서 나와 있었던 거고, 실제로 요거는 바이두에서 운영하고 개발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제 아폴로라는 자율주행 플랫폼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서 테스트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펙이라고 하고요. 저 가운데 보시는 뭐 네오시스, 뭐 6108, GC 저게 이제 그냥 미리 컴퓨터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GTX 1080 요게 제가 보기엔 최소 사양인 것 같아요. 이게 최소 사양 이 아폴로를 돌리기 위한 거의 최소 사양인 것 같고 그게 요 모델 정도 하고 이 모델은 지금 가격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직접 주문을 해야 가격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워낙 하드웨어 가격이 그때그때 바뀌어가지고. 근데 아마 이 최소 사양으로 하면은 한 1000만 원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 말씀드린 사양은 아마 한 저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비싸니까 인베디드에 하고 싶은 시도들이 많죠.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이제 제슨 자비어에서 한 데모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물론 이제 딥러닝 위주의 데모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인베디드 개발하는 회사들에서 이제 이런 시도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저 컴퓨터가 너무 비싸니까 서버를 뭐 안 둘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가격으로 낮추고 조금 더 인베디드스럽게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던가 뭐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뭐 이 회사들 말고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엣지에서 어떤 저런 컴퓨팅들 특히 이제 딥러닝 기반의 이제 컴퓨팅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크고 있는 것 같고요. 텐서플로우라던가 이런 부분의 프레임워크들도 계속 그래서 이런 인베디드 보드에서 뭔가 학습을 하고 혹은 학습까지 못하더라도 그런 학습된 어떤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인퍼런스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양산 단계를 고려하더라도 네, 그런 게 현재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 플랫폼을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요.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여기 반대죠. 이제 여기 책에서도 나오는데 자율주행 차량은 일종의 모바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 스마트폰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비싸고 무겁고 안전과도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지만 그래도 이런 IT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결국 모바일 시스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원하는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고 클라우드의 주요 기능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죠. 분산 컴퓨팅, 분산 스토리지. 결국 이제 분산 컴퓨팅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실제적인 계산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분산 스토리지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이고, 자율주행에서는 이것들 중에서 이 세 개가 이제 시뮬레이션 그리고 HD 맵을 제작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 딥러닝 모델을 또 학습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키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산 컴퓨팅이나 분산 스토리지를 하기 위해서 책에 나와 있는 예시로는 그 아파치 스파크 그리고 오픈CL 그리고 알락시오라고 하는 인메모리 스토리지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사실 인메모리 스토리지는 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데 사실 스파크나 오픈CL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엄청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요. 지금 꼭 자율주행이 아니어도 럭셔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 바이두 쪽에서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뭐 이것들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뮬레이션부터 살펴볼게요.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뭐 다양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을 때 자동차에 이제 배치하기 전에 이제 엄격한 테스트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실제 자동차로 테스트하려면 일단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진짜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본 다음에 이제 실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게 효율적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로스로 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었는데 로스 노드에서 이제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시뮬레이터에서 주로 테스트를 한다. 그러니까 로스는 로스백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리플레이를 할 수 있고 계속 그렇게 저장을 해놓은 데이터들이 응용할 수 있으니까 로스백을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한 대 머신에서 테스트하는 것들을 이제 세월 네월이겠죠. 뭐 한 1시간짜리 주행을 테스트하려면 실제로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혹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렌더링을 걸고 환경을 막 시뮬레이션 하려면은 그래서 테스트도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테스트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테스트 시뮬레이션 자체를 이제 분산 컴퓨팅 노드들을 이용해서 스파크 같은 분산 컴퓨팅 하는 프레임워크로 이제 관리를 하고
각 노드들은 이제 로스백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들을 이제 구동시켜서 시뮬레이션을 다중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시로 든 게 한 대의 서버에서 구동할 때 한 3시간 정도를 보통 하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한 8개 노드에서 스파크 통해서 하니까 한 25분 만에 테스트를 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뮬레이터들은 아마 각자 회사들이 사실 이미 많이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좋은 오픈 소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 뭐 로스라던가 뭐 유니티 뭐 언리얼 엔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과 좀 호환이 되고 있고 어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LG에서 만든 게 있어요. 이제 LG SVL이라고 해서 요 왼쪽 하단에 보이는 저 시뮬레이터는 이제 LG에서 지금 오픈 소스로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요. 또 에어심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또 주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원래 드론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 시장보다 또 자율주행 시장이 또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요즘은 많이 개발을 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라라던가 뭐 이렇게 인텔이나 토요타에서 하는 다른 이제 여타 오픈 소스 시뮬레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다음과 같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HD맵 얘기를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 빌드 얘기에 관심이 있으면은 HD맵이라는 거는 대충 아실 거예요. 실제 저런 어떤 맵을 만드는 건데 전체 지도를 만드는 건데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우선 원본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죠. 여러 데이터들을 측정을 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3차원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3차원 데이터로 이것들을 또 컨버팅을 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또 정렬을 해서 각각 프레임마다 측정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큰 뭐 도시면 도시, 우리나라 전체면 우리나라 전체의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 포인트 클라우드들 위에 실제 어떤 2D 반사맵 같은 것들을 생성합니다. 그게 어떤 텍스처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리플렉턴스가 반영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뭐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차선을 나중에 이렇게 디텍션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뭐 차선이면 차선, 나무면 나무, 뭐 신호면 신호 이런 것들을 실제로 또 레이블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맵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HD 맵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이 데피니션 맵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이게 뭐 여러 단계를 거쳐요. 근데 이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방 하나 찍은 이런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뭐 6단계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각각 6번 계속 저장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프로세싱 하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이걸 저장하고 읽어오는 IO 자체의 그 코스트가 너무 심하겠죠. 이 데이터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몇천 테라다 이러면은 그거를 읽고 쓰는 데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서 이 맵을 업데이트하고 향상시키는데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스파크 같은 분산 처리 컴퓨팅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각 단계를 하나의 잡,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꼭 디스크에 딱 진짜 IO를 하는 게 아니고 인메모리 형태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메커니즘을 구성을 해서 중간중간 저장하고 읽어오지 않고 이것들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HD 맵을 생성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HD 맵이라고 하면 방금 앞선 설명에서도 그랬는데 되게 이 베이스 맵 그러니까 SD 맵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도 정도 레벨 위에 정도의 어떤 지오메트릭 그 맵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더 해봤자 뭐 한 시멘틱 맵 정도 아까 레이블링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제 맵 프라이얼이나 리얼타임 레이어들까지도 포함하는 게 HD 맵의 현대적인 좀 개념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는 뭐가 포함되냐? 기존에 이제 저희가 HD 맵을 그냥 생각을 하면은 여기 스태틱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뭐 땅이라든지 어떤 나무, 뭐 기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겠죠. 그 위에 어떤 최소한의 어떤 레이블링을 통해서 뭐 저게 뭔지도 알고 교통 신호 같은 것들까지도 이제 반영을 하죠. 세미 스태틱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다이나믹한 것들을 반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날씨라던가 어떤 뭐 눈이 왔으면 그 눈이 깔린 정도, 뭐 이렇게 낙엽이 쌓였으면 낙엽이 깔린 거, 그리고 뭐 도로가 뭐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 반영해 주는 정도가 다음 레벨이고, 이것들이 최종적인 리얼타임 레벨에 가면은 실제로 이 맵 자체를 정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요 HD 맵 쪽에서는. 그래서 정말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다니는 차량들, 이걸 실시간으로 서로 이게
클라우드에 공유를 하고 그것들을 계속 원할 때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가져가서 정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거의 레벨 4 이상, 레벨 5에 근접하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또 이제 관심이 있고 사용하고 있는 이제 딥러닝 학습인데요. 이제 서버가 컴퓨터들이 딱 아까도 스펙 보셨겠지만 좋아요. 충분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너무 많은 센서들이 이런 프로세싱들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학습까지 그 서버에서 하는 것들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학습이라는 게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성능을 올리기 위해 파라미터 최적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온라인 혹은 한 세미 온라인 정도의 모델 학습을 통해서 뭐 한 시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업데이트를 하려면은 결국은 클라우드에서 학습을 해서 다시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계속 유효성이나 효율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그때도 이런 분산 컴퓨팅 플랫폼, 스파크라든지, 계속 스파크 얘기하게 되는데, 스파크라든지, 그리고 딥러닝 프레임워크, 여기는 이제 중국 분들이 많아서 패드를 쓴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텐스플로우 같은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실 것 같고요. 그런 기반을 해서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분산 딥러닝 워크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고요. 이제 패드는 제가 사용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산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안에 API를 지원을 하고요. 저기 디스트리뷰션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이쪽 API를 제공을 하고 이게 텐서플로우 2.0이 나오면서 훨씬 강화가 됐어요. 그쪽 2.0이 나오면서 저런 분산하는 부분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모델이 계속 학습하니까 이 모델 파라미터 양도 어마어마하겠죠. 이 센서 데이터들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기는 이제 양 클러스터를 썼는데요. 이 하둡 기반에 여기 체계 예시로는 록시어 같은 어떤 매개 변수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매개 변수 서버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맞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다 만들어 이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개인이 다 만들 수가 없는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큰 조직은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이제 붙어서 만들겠지만 다행히도 이제 오토웨어나 이제 아폴로 같이 이제 오픈 소스로 완전히 공개된 이런 이제 전체 자율주행 플랫폼이 있고요. 클라이언트랑 클라우드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전 오픈 소스는 아닌데 엔비디아랑 이제 협력 관계를 이제 가지면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개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주력으로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공부하고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책의 마지막에 있는 문구가 강렬하길래 저도 마지막에 넣어봤는데 이제 이런 오늘은 이제 개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은 거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이제 몇 주 동안 앞으로 재미있게 같이 스터디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파헤쳐서 각자들의 어떤 관심사들 그리고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심도 깊은 정리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그 차량에 막 그 일단 전기차를 예로 들면은 차량 모터를 구동하는데도 전기 양이 엄청 들 텐데 소프트웨어를 그렇죠. 구동하는 것도 아까 뭐 GPU도 돌리고 막 이러다 보면 전력량이 엄청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다 포함하면 그게 전기차 배터리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 이쪽 전력량에 대한 좀 우려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이거랑은 관계없지만 이제 최근에 한전이랑 하는 음,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로봇의 그런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자동차는 더 네네. 하겠죠. 아마 배터리 문제는 아무래도 뭐 저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닐 수도 아, 있는데 따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터리 가격도 계속 비싸질 수도 음, 있을 것 음. 같기도 하고요. 아까 지나가는 말씀으로는 5000와트? 라고 하셨는데 그게 예, 예. 감이 잘 안 잡히지만 뭐 가정집 몇 개의 수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계산 복잡도를 낮춰서 전력을 적게 쓰도록 하는 방향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배터리를 개발한 제작사 입장에서는 뭐 더 효율 높은 전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배터리 만드는 게 목적이겠죠. 네, 뭐 저는 그 정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동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질문에서 제가 최근에 그 이제 과제 그 어떤 평가 그 워크숍에 참여했을 때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온보드 하려고 온디바이스에서 하려고 엔비디아의 TX2나 아니면 제비어 같은 모델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동차 전장하시는 분들은 현재 제비어나 아니면 TX2 정도의 전력량도 지금 전기차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그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이 저희는 사실은 TX2 같은 것들은 좀 무거운 딥러닝 모델들을 돌리기에는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동차 전장 하시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TX2 정도 보드도 지금 사실 전기차에 올리게 되면 그게 이제 다른 리소스를 잡아먹어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동작 안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경험적으로도 아시는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사실 그런 블랙박스만 해도 기능 많은 것들 쓰거나 그런 보안 기능 많은 거 조금만 센서 들어간 거 써도 사실은 겨울 같을 때 방전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엔드로이드 보드는 당연히 부담이 클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 시대가 온다면은 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네,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28페이지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2D 반사 맵이라는 것이 리플렉턴스 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라이다에서 나온 맵을 그걸 말하는 건가요? 뭐 꼭 비단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흔히 저희가 인터시티 맵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 정보도 포함을 하는 네. 것 같고요. 그게 아니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 HD 맵 만들 때는 뭐 바닥면이나 이런 데만 따로 센서 달아가지고 또 측정을 또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 단순히 이제 그런 인터시티 네. 맵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거를 포함한 이제 그런 리프렉턴스를 많이 반영을 하는.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같은 페이지에서 인메모리 컴퓨팅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 혹시 아시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IT 쪽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 데이터를 계속 IO를 안 하고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체 잡이 끝날 그러면 때까지. 램을 말하는 건가요? 램? 예, 쉽게 생각하면 이제 램이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램은 당연히 이거를 한 네. 번에 이렇게 올려서 못 네. 쓰겠죠. 근데 이제 그런 램도 이제 분산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스파크나 이런 것들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PC 한 대에서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훨씬 이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메모리에서 그냥 그대로 올려놓고 갈 수 있도록 좀 최적화하는 그런 것들을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이영재 님이 질문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타이핑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잠깐 해보면은 HD 맵에서 30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맵의 레벨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레벨 예, 예. 0에서 요 레벨 0에서 요 레벨 3까지 있는데 레벨 0는 스태틱한 정보들만 주로 담고 있고 그 위에서 뭐 그 위로 갈수록 움직이는 것, 날씨, 그리고 뭐 세만틱한 정보들 다 담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단계가 레벨 0, 뭐 레벨 1 수준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알기에도 이제 맵을 만드는 로봇 또는 차량이 따로 있고 그 위를 주행하는 로봇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레벨이 높아질수록 그냥 그게 동일시 되겠죠. 매핑하는 것이랑 뭐 주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냥 모든 차량이 주행도 하면서 매핑도 업데이트하고 그 받은 정보를 그 클라우드 서버로 바로바로 보내서 서버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그런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동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 슬램 쪽 하시면서 다이나믹 슬램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일단 그런 기반 기술이 다 돼야 됨과 동시에 이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올리고 내리고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크고 솔직히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컴퓨팅 파워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통신. 그러니까 아마 뭐 5G나 이런 얘기도 계속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떠나서 네, 통신 서비스도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이영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채팅에 아폴로 같은 오픈소스는 자율주행의 전반적인 것이 구현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 구현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음, 아폴로나 오토웨어 둘 다 전반적인 거 클라우드 포함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아폴로는 제가 알기로 부분 수정은 가능한데 막 플러그인 형태로 막 넣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토웨어는 그런 식으로도 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수정 자체는 가능해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의 뭐 큰 패키지를 갖고 와서 막 플러그인 한다던가 이런 거는 오토웨어는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걸로 아는데 아폴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폴로는 중국 거기 바이두에서 만든 거죠? 예, 바이두가 주도하고 있고 그 일본 오토웨어는 아닌가요? 그 티어 예. 티어 W인가? 예, 거기 회사에서 예, 하고 있어서 거기 예, 일본 분들이 이제 기반으로 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국이 없어서 아쉽네요. 한국은 그래도 LG가 시뮬레이터 열심히 만들고 계셔가지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네, 혹시 로스2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로스2로 옮길 때 이제 주로 걱정되는 게 이제 호환성이 얼마나 기존 로스1하고 로스2가 잘 될까 좀 궁금한데, 혹시 사용해 보셨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용을 사실은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해보긴 해봤는데요. 사실 조금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직은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지원은 확실히 하고 있어요. 예. 지원하는 거는 이제 공식 페이지에도 있고, 다른 자료들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혹시 그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가지고 있으면 공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고생해주신 이정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스케줄을 보면 이제 6월 9일에 최윤규 이용희님께서 두 번째 파트인 자율주행을 위한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수고 많으셨고 첫 번째 시간인데 아주 인텐스하게 스터디를 진행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